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BOJ 쪽도 그렇고 페드 쪽도 그렇고요. 미국 재무부 역시 마찬가지로 공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예상보다 더 좋았다. 시장 흐름은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전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파월 의장마저도 공조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우호적이었다 그렇게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 끝나면서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전하고는 틀리게 다시 금방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으니까 그냥 매물 한번 좀 나오고 그거 다 흡수하면서 다시 시장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기 리펀딩하고요. FOMC 회의가 그렇게 겹쳤었던 과거에 작년 11월하고요. 그리고 올해 5월 이때 모습하고 지금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초반에는 아니었어요. 이게 7월 초에 신고가 내면서 전혀 틀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급하게 조정을 보이면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이 신고가 내는 모습을 지워버리면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작년 11월 저점 만들 때나 올해 5월 저점 만들 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11월에 이 201선까지 갔었던 그 모습이나 올해 4월에 121선까지 내려갔었던 그 모습 보면서 이번에도 여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너무 강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또 조정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서 또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런 흐름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보더라도 한 2, 3개월짜리 흐름이 또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인 그런 흐름 말고도 이벤트성 재료가 또 있잖아요. 바로 다음 달에 잭슨홀 미팅하고요. 그리고 9월 FOMC 회의로 이어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벤트 지나면서 잭슨홀 심포지움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에서는 이 단어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어세싱. 통화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심포지움 주제가 이렇게 대놓고 통화정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시경제 쪽으로 접근했거든요. 글로벌 이코노미의 구조적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정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역 분쟁 같은 그런 일들이 글로벌 산업 구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계속 글로벌화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심포지움의 주제는 그거였지만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은 서방 세계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좀 넓게 보면 브릭스까지 포함해서 이분적 접근도 더 강화되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졌죠. 하여튼 작년에는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화정책 쪽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그런 모임인데 이번에는 아예 주제 자체가 통화정책으로 갔다 이거죠. 이번에는 아예 통화정책이 주제다. 그리고 그것을 재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9월에 본격적인 결정을 앞두고 페드와 더불어서 ECB, BOE, BOJ 대부분의 글로벌 중앙은행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지 않은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긴 됐는데요. 여기 심포지움 자료들 아직 디테일한 머티리얼 같은 건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거 올라오고 할 때는 제가 또 그러한 점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요. 한 중앙은행장들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거 말고 이코노미스트나 뭐 정책 이반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도 또 시그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8월 들어서 그런 관련된 말씀은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얘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어제 저녁 때 움직임. 유로존 쪽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 이런 뉴스 나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9시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재무부 분기 리펀딩 데이터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9시 반 정도부터 국채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사실 환시장 쪽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달러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계속하는 그런 모습. 엔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결국 국채 시장하고 나스닥 같은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 1차 시세였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환 시세도 이 앞쪽에선 좀 되돌림 시세 같이 흘러갔지만 본격적으로 또 시세가 나는 그런 모습. 달러는 약세로 들어가고 엔은 더 추가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약해지고요. 엔은 강해지고 국채, 주식 모두 다 강한 모습. 엔화 상승에 비해서 국채는 또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제 저녁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FOMC 회의 나오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니까 빠르게 국채가 이격을 축소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하고 엔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격이 좀 벌어지더라도 또 이걸 이격을 축소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빨간색 선이 엔 달러 흐름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국채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와 엔 달러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미국 기준금리 하락은 이 페드가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재무부는 엔의 강세 전환을 용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재무부와 페드가 공조하는 모습. 거기에 BOJ도 비공식적으로 보조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큰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큰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2, 3개월 지속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시장과 금리와 주식시장, 국채시장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제 미국 재무부가 공개했었던 자료 분기 리펀딩에서는 재정 문제도 또 나오거든요. 그 문제도 오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어제 나온 재료들 중에서 디테일한 점에서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놓치면 안 될 점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1월 흐름하고요. 올해 5월 그리고 현재 시점이요. 이것이 단순히 기술적 흐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금리하고 또 연결된다라는 점. 그 점도 놓치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펀더멘탈적 변화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통화하고 금리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지표 개선이 가속화되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달러 약세 전환이 되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물건을 수입하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나라의 통화 강세로 이어지는 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게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엔캐리 때문에 유동성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달러 약세 흐름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자료 보겠습니다. 빠뜨리면 안 될 것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는 분기 리펀딩 자료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전체 국채 발행량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분기는 5,650억 불 증액 발행을 한다. 이 막대기 그래프가 전체 국채 발행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증액되는 물량입니다. 만기가 되는 물량이 있고 또 발행이 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발행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 증액 발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증액되는 양을 2016년부터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키가 점차 적어지고 있는데 다음 분기엔 좀 많이 적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채 시장 쪽으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도 이제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금리는 점차 안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국채 시장이 부담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단기적이라고 표현하냐면 어제 자료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표는 증액되는 물량을 장기물과 단기물로 나눈 겁니다. 푸른색이 단기물, 붉은색이 장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장단기물 증액 물량 모두 다 합한 것이고 이거는 분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지난 분기까지 이런 표시였는데 다음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더 줄어들죠. 증액 물량이 점차 더 줄어드는 겁니다. 장단기물이 4,750억 불로 줄어들었고 비일 같은 경우 단기물은 900억 불로 많이 줄었죠. 지금 3분기 진행 중이잖아요. 3분기 증액 물량이 5,590억 불이 발행되고 있는데 다음 분기엔 4,750억 불로 줄어들고 비일 같은 경우는 1,810억 불이 900억 불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비일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비일을 많이 줄이고 또 중장기물을 적게 줄였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걸 대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기 리펀딩 할 때 자문하는 그 자문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공개되는데요. 비일 발행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쿠폰, 중장기물요. 그것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한마디로 이제 노트본드가 약간의 좀 공백이 생길 경우에 빌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고 또 CMB 같은 경우도 있죠. 이따금씩 계획에 없었던 것을 필요할 때 긴급하게 발행하는 그런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빵꾸가 나면은 빌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이 비일의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게 30에서 35%까지도 높아졌던 거고 최근에 좀 발행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채 한도 협상 좀 어긋나고 할 때 그때 좀 이런 비율로 많이 발행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발행량이 좀 많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국채 발행량 중에서 이 비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한 15%로 맞추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 사람들이 의견을 약간 좀 바꾸고 있어요. 하한선은 그렇게 정할 수 있겠지만 사한선까지 굳이 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의견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20%까지 늘리는 게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도 대차대조표에서 빌 쪽 비중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계속 의견을 말해왔기 때문에 거의 일치되는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비일 쪽을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려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국채 시장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전체 국채 시장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전망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정 적자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데 CBO, 그러니까 의회예산국하고요. OMB, 정부 예산관리처 있잖아요. 이쪽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추산해서 발행량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모두 다 합하면은 약 한 4천억 불 정도가 지난 분기 리펀딩 때보다 또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1,790억 불, 그리고 내년이 990억 불, 내후년이 1,200억 불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이 추가된 4천억 달러는 지난 4월 자료보다 증가한 금액이고 전체로 조달해야 되는 그 금액을 보면 엄청나죠. 올해가 2조 6천억 달러, 그리고 내년이 2조 980억 달러, 그리고 26년에는 1조 9,430억 달러. 이게 다 합하면은 거의 6조 6천억 달러를 추가 발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가늠이 안 잡히죠.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거론될 거예요.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재정 적자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페드하고 재무부 모두 다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 부채 문제 조만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개인 부채나 재정 적자 이 문제요. 그때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도 빼놓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T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바이백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 바이백하면은 국채 발행을 하는 재무부가 국채를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신규 국채 발행을 해서
예전에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면 돌려막기 하느냐, 정부가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운영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자본이 필요한 쪽으로 유동성 공급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비일 발행하고 연결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국채 수급 쪽에서도 그렇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비일 발행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8월까지는 지금 발행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지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은 약간 좀 틀려집니다. 9월 15일에 세금 납부하는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금 항목은 지난 분기 리펀딩 때도 중요한 변화 요인 중에 하나였죠.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번에도 9월 15일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고, 그걸 감안해서 비일 발행을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세금 납부까지 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채 발행까지 많이 하면은 TGA 현금 잔고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국채 발행 시기와 금액을 좀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9월에는 그러한 변동 때문에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10월 같은 경우는 그거 감안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다 발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백이 또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표가 바이백 계획인데요. 8월 달이 85억 달러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9월 달 일정은 305억 달러고요. 10월은 1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고 반대죠. 이거는 국채를 사주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현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현금 유입을, 이 유입된 현금을 바이백으로 시장에 다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금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9월 중에 50억 달러씩 4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200억 달러가 풀리겠죠. 그 바이백 대상 종목이 만기 2년 이하짜리 비일들이거든요. 한마디로 국채 발행을 하고 그걸 예산 집행하면서 유동성이 시중으로 풀려야 되는데 절차가 약간 틀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일 발행 축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나타날 유동성 부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9월부터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3개월의 긴 시나리오를 볼 때 전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지금 7월이 지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장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가 선거 있는 해는 셀인 메이가 아니라 셀인 줄라이라고요. 그 이유가 8월도 약간 좀 탄력성이 떨어지고 9월에 조정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죠. 조정이 7월에 깊게 나타났죠. 물론 셀인 줄라이를 하려면 이런 상승할 때 파는 게 맞죠. 그런데 짧은 상승 이후에 길게 깊게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셀인 줄라이에 성공한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8, 9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하고 페드가 유동성 계획을 저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9월 달에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8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점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잭슨홀로 또 연결되는 그 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변화의 모멘텀이 8월에 있기 때문에 8, 9월 조정 시점으로 보기에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모멘텀도 있고 이벤트성 재료가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유동성도 공급되는 그런 일정도 포함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분기 리펀딩 계획은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FOMC 회의에서 금리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의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간 것은 이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는 그 시그널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벤트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시장 흐름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더 세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악재성 재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또 자료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